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마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벌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관 중 하나가 감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상대로 질문 5개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감찰 기능이 없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지요. 사실 조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회에 국정감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야가 충분한 자격이나 자질이 되는 분들을 사전에 미리 동수로 추천한 뒤에 2년 임기로 추첨을 하거나 번갈아가며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봅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 뜨거운 인터뷰는 지난주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지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노동 정책입니다. 초대 손님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민주노총의 정호희 홍보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의 홍보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국민라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노동과 세계를 진행하고 있는 정호희입니다. 네. 우리 국민라디오의 같은 식구시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편견이나 오해는 없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노총, 노동계 시각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줘 보시죠. 네. 18대 대선 전에 예. 민주노총에서 당신이 이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되기 전인데 예. 세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세 예. 후보에게 노동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당시 이제 민주노총의 평가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원상 회복 예. 정도로 봤고 안철수 후보는 노동 정책이 없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오히려 후퇴시키는 예. 낙제점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취임 후 1년이 되던 올해 3월인가요? 2월 3월 되겠죠? 예. 그때 민주노총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라는 예.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재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정책이 있긴 한데 실패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자체를 계속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지금 사라진 약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라진 약속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예컨대 사실은 큰 틀의 노동 정책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이제 좀 작은 건 해당자들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네. 이런 것들이 공약이고 약속이었죠. 아예 무시했고요.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좀 크다 싶은 것은 예컨대 공무원 노조의 네. 경우에요. 공무원 노조 10만 명 가까이가 잠실체육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 네. 그 당시에 누구였었죠?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가서 대리인을 보냈겠죠. 네.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라고 발표한 것이 공무원 노조 합법화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네. 안 하잖아요. 네. 철도노조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 후보 캠프에서 철도 노조에서 지금 박근혜 후보 진영은 철도를 민영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캠프에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형사고소를 명예훼손이다. 예, 사실 아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민영화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죠? 주로 이제 이명박 정권의 예.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이죠.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섭과 배제 정도로 봐요. 예. 그러니까 비교하기 쉬운 것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노총은 포섭, 민주노총 배제 이 정도라고 보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노총조차도 포섭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노총이 작년 12월 민주노총 경찰 진입과 관련해서 노사정이 탈퇴를 했고 또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낸 근로기준법 개혁안 때문에 아마 대화 중단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습이 이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총이라면 정부 노동정책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상호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 대표 간의 어떤 대화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사측과, 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또 정부와 노사정, 3자 간의 대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청와대나 정부 쪽의 어떤 대화 파트너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를 이제 어떤 것이 대화인가 이런 것들의 수준, 레벨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대화 채널 자체가 대화 채널이 없다. 아예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공공부문 뭐 저쪽에서는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공공부문 노조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런 관련해서 뭐 각 경제부처 이런 쪽 사람들을 만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대화라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사정위원회인데 노사정위원회는 사실 한 20년 가까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 식물기구였었어요. 예, 그렇죠. 노사정위원장이 사실은 총리급으로 대단히 위상이 높은 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노총까지 빠져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게 뭐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적어도 노동부가 그 총연맹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내셔널 센터라면 뭐 우리가 이 정권하고 동반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사안이나 현안이 있을 때 서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렇죠.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법 집행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아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포섭 배제 정도가 아니다. 탄압과 배제다. 민주노총은 아예 뭐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북 좌빨로 지금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뭐 맏형급 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종북 좌빨 세력에. 근데 사실 정부가 이게 지금 1987년 이전 상황도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민주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은 정부와 노사 간의 이 고정적인 그 정책 채널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만 정부로서도 그 노동법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있어서 노동 제도나 뭐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고쳐나갈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풀어나가야 사실은 그 마찰이나 충돌도 적고 예, 정책이라는 게 원만하게 실행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예 그냥 채널 자체가 전무하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게 이제 주요 정책 현안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뭐 나서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심한 그건 누가 봐도 노동시간을 늘려버리는 이런 안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적어도 민주노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국노총에게라도 물어보든지 해야 될 일인데 다 배제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뜩 낸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에요. 그런데 60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내면서 이건 노동시간 줄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조직의 위상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 또 이해관계 문제가 걸리는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적어도 현안 정치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자체가 파탄날 수밖에 없고 또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잘못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입법을 하거나 뭐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얘기 안 듣고 그냥 국회에서 어떻게 야당과만 대충 그 협의가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가 굳이 뭐 법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다라면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그 원래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정책 협약도 맺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 정부에 와서는 사실상 지금 배제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2일입니다. 경향신문사에 있는 민주노총 건물에 수천 명의 경찰이 난입을 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노사정이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실제로 몇 달 동안 탈퇴하기도 했고요. 지금 저도 최근 며칠 동안에 한국노총 분들하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격분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로기준법
계약이에요. 예, 이번에. 예,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진짜 말도 하기 싫다, 이 정부가.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한국노총하고도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들이밀어버린 거죠. 예, 또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당정 협의를 거친 겁니다. 예. 이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한국노총까지 완전히 배제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전 정부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전에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그 전에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 이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 IMF 위기라는 이제 특수한 국가 부도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노동계에서 그토록 싫어하고 심지어 이제 증오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본격화된 것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렇죠. 시작한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죠. 외환위기 왜 문이 열렸고 예.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이 그것을 제어하거나 했는가 오히려 길을 넓혀줬다고 그렇죠. 보는 거고요. 예. 또 이명박 정권은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달리고 있고 달렸고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노정관계 정확하게 얘기해서 노정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부는 민주노총 합법화 그랬죠.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의외로 이제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요 노동계 인사들이 제일 많이 구속됐습니다. 네, 저도 그 수치를 본 적이 있었는데 노동자들 구속된 숫자만 이게 전두환 정부 이래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첫 단위가 넘어섰고 저도 그때 구속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정관계 근데 노무현 정부 친노동을 표방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그런 이제 갈등 긴장 관계는 계속 있어 왔다는 것. 그러나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상시적인 채널도 있었고 또 예컨대 저는 화물연대 출신이어서 제가 아는 사례만 말씀드리면 예컨대 대규모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하면 그 갈등을 조정해보고 결론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조정해보고 또는 이렇게 수습해보려는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운동, 노동조합을.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이게 이제 예컨대 미국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제 당선자가 확정되면 미국 노총에 제일 먼저 이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이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면 그 정도 사실은 미국의 노동운동 굉장히 약한 나라잖아요. 서구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이제 한국노총과 이제 민주노총을 이제 순차대로 방문하려고 하다가 당시 이제 이석행 위원장 시절인데 이석행 위원장이 그때 그러니까 수배는 아니고 어쨌든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법자다 이래가지고 민주노총 오다가 돌아갔답니다. 좀 황당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아예 민주노총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죠. 올 생각도 없었고, 딱 하나 이제 기억 남는 거는 후보자 시절에 전태일 동상 청계천에 있는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 기간에 거기 갔다가 이제 여러 노동계 인사들에게 이제 저지당하고, 그게 앙심에 품었는지 이쪽은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아. 어쨌든 좀 깝깝하게 우리로서야 답답할 거 없습니다만 적어도 정부를 책임지는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켜서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노조 입장에서 깝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그래도 예를 들어 지난번 철도노조 파업할 당시 그런 때도 정부와 어떤 노동계 간의 대화 창구가 없었습니까? 그건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실무적으로 다양한 이제
뭐 주고받긴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근데 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건 철도공사 코레일 일이지 예, 정부가 예. 개입할 일이 아니다. 예. 근데 어떻게 완전히 개입하죠. 이게 예. 합법 파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판결도 이미 막 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 불법입니다 이래 버리잖아요. 예, 예. 도대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의 그 자기들은 공정하니 뭐 제3자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숙하게 개입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 여당의 주요 인사들조차도 민주노총에 쳐들어가기까지 한 건 잘못한 거다. 예. 그 한마디 해주셔야 된다. 예.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장재 고려대 교수가 그런 지적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노동 배제의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주의라면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 구조인데 그 대화와 토론의 대상에서 노동계는 항상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배제의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맞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또 대화 창구라도 만들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노사정위원회가 그래도 몇 년간 초반에 한 1, 2년간 제법 잘 굴러가지 않았나요?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예. 우리 내부에 워낙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는 평가는 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민주노총이 감당하기에는 예. 좀 쉽지 않았다. 이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때 구속된 노동자 수가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네. 1000명이 넘어갔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정 간의 충돌도 컸죠. 실장님 소속됐었던 화물연대를 계기로 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해서 반면에 지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노정 간의 대화 창구도 없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한적인 어떤 대결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예. 사실은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예. 퇴진 투쟁을 하겠다. 집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정권 퇴진 선언을 한다는 것. 심각한 거죠. 예. 대단히 근데 그만큼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얘기하셨듯이 물론 이제 구속자 숫자가 사실은 저항의 척도 이거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눈에 잘 안 뜨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탄압이 너무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 조직적 저항의 수위, 실력 한마디로 실력이 좀 민주노총 엄청나게 싸우네 이렇게 눈에 뜨일 정도로 실력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직력이 떨어졌거나 억눌리고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언론에서 배제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우리 심지어 현직 사무총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의료민영, 보건의료노조나, 금속노조나,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같은 경우, 여러 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뜨이는 이런 측면. 솔직히 실력이 좀 많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또, 언론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거나 혹은 왜곡시키거나 왜곡하는 측면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노무현 정부 때는 웬만한 건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정부 비판이 굉장히 자유로웠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노동계의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분출을 하면서 노정 간의 충돌도 많지 않았느냐.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면서는 이제 실망을 하다 보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부딪힐 일도 별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뜨거운 인터뷰니까요. 예. 제가 이제 이거 그야말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두 가지 한번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속자 수뿐만 아니라 저도 뭐 민주노총 홍보실장이고 또 대변인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주노총의 논평 같은 거 한번 쭉 찾아봤어요.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그 논평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주고받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 논평이 어떤 게 제목이 뭐냐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사실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겠죠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노동 좀 안다고 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런 예. 적을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비판 뭐 많죠. 근데 이거를 귀족 노조 집단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분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었어요.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듯이 예. 그런 지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셨듯이 뭐 그만큼 우리 사회랄까 관계, 노정 관계 이 부분이 정치적 민주주의 성숙이나 발전 변화와는 다르게 그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급적 관계, 예. 또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권 측과 또 민주노조 운동을 표방하는 이쪽과의 관계들은 태화하거나 태보하거나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그때 저 청와대에서 노동비서관 했던 분 한 분을 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개혁을 주창했던 세력들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개혁을 주창했던 세력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관료들에게 밀린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는 개혁을 주창했던 세력들이 한 1년 정도 만에 쫓겨났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나마 조금 더 버텨가지고 1년 반 정도 예, 버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관료 세력들한테 이 개혁 세력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많이 밀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래도 관료들이 보고서 이렇게 보내면 뭐 한두 장짜리 요약해서 짧게 보내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보내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밀리는 거. 혹시나 해서 예. 뭐 몇 가지 첨언하면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노동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 예. 이셨죠. 저도 부산에서 뭐 1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노조 뭐 자문 변호사시기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근데 그만큼 사실은 잘 아는 분이 없었고,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사실 비서관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청와대 지근거리에서 노동 현안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모해 주는, 서포트 해주는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많이 유명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영호 씨라고, 예, 예. 민간 사찰에 내가 예. 몸통입니다 예, 하고 예. 온갖 쇼. 이분이 노동부 장관 정책 비서였고, 노동비서관이었잖아요, 예, 대통령에. 예. 아니, 노동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민간의 사찰을 지가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요, 지금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이홍만 기자님 지금 노동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방한함 장관인가요? 그러니까요. 방한함 장관 물러나신 지 오래됐고요. 지금 노동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비중 없는 노동부의 존재감이 지금 사라졌죠. 존재감이 없어요. 예. 이 엄청난 노동시간 문제야말로 진짜 전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지금 노동부 장관 이기관 씨인데 예. 전혀 노동부 장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존재감도 없고 심지어는 노동정책을 노동부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경제부처에서 다 세우잖아요. 예. 이게 막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봐요. 기획재정부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지금 따라가는 정도죠, 지금. 참. 고용정책 관련해서요, 좀 여쭤보겠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노동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대선할 때마다 거창한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지금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몇 가지 수치를 확인해 드릴게요. 예. 고용금 474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4만 불 시대 뭐 고용률 70% 뭐 하면서 뭐 474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747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건데 고용률에 대해서는 지금 한 60% 초반대거든요. 이건 70%까지 올리겠다. 이것이 제일 국정 목표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뭐 시간제 일자리 하다 안 되니까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최근에는 초단시간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데 이 정책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쁜 일자리를 늘린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목표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지침 때리면은 70%가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1년 동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7%였었어요. 근데 고용률은 0.1%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70%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늘어난 일자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건 세대 갈등으로 표현합니다만 고령화 사회는 이건 뭐 당연한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특히 조중동 이런 데서 막 너무너무 짜증나는 게 세대 갈등으로 자꾸 몰아붙여요. 나이 든 당신들 장년층이 빨리 퇴직하고 젊은 사람들을 일자리 진입시켜야 된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그 장년층은 또 비정규직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청년층 고용률이 오히려 굉장히 줄었고, 노년층의 고용률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줄어드는데 청년층이 0.7%입니다.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근데 실업률 얘기 잠깐 하셨는데, 공식 실업률은 3.1%예요. 역대 최근 한 10년 동안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통계 함정이나 이제 기준의 함정인데, 이런 겁니다. 근데 상시 고용으로 보는 실업률, 고용률과, 근데 한 달에 한 두어 번, 너덟 시간씩 일하고, 이걸 이제 고용된 걸로 본다면, 이런 통계가 나오죠. 3.1%. 근데 실질 실업률은 11.5%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건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 이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체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동계층 내에서의 양극화도 점점 더 심화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노동 정책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런 현상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인턴 해서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취업자로 통계에는 지금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년층의 어떤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비정규직인 거죠, 지금. 그럼요. 시간제. 청소년들은 대입을 위해서 청소년의 꿈을 버리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청춘을 낭비하고, 또 일단 취업하고 나면 안 잘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을 하고 또 그런 악순환 사이클들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어쨌든 지금의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좀 저열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고용 유연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비정규직화, 정리해고. 이것이고, 그것은 극단적인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IMF 후부터 지금 한
한 20년 가까이 점점 악화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통계를 보면 성장률은 뭐 2.7%인데 고용률은 0.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이 말이 지금 통계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경제 정책이 지금 이 고용 현황과 관련해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전과 좀 달라질 전망 같은 게 좀 보이나요? 이번에 보면 뭐 최경환 부총리가 네. 무슨 뭐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워싱턴 가셔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분이 뭐 철학이 바뀌었나? 초이노믹스 그러잖아요. 예. 저는 초이노믹스 이러면 아니 국가 원수께서 버젓이 계신데 뭔 초이노믹스야, 근해노믹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워싱턴 가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정책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논할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임금을 포함해서 그 가계 소득 중심으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성장 가능성이 없는 건 누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 초이노믹스의 수장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없다가 그죠? 미국 가서 한마디 툭 던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걸 이제 수행했던 기자들이 받아 쓴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정책 수단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계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이 주거 문제일 텐데 집값 이거 뭐 거품 어떻게 해가지고 돈 돌려보겠다, 뭐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 정책의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의 분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예컨대 지금 그 노동소득 분배율 수치가 한 최근 20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IMF 전후가 상관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OECD 평균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70%예요. 근데 지금 2011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드디어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이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정책은 모든 거꾸로 가고 있죠.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정책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특히 노동 정책에 관해서는 이건 진짜 이러다가는 정말 대폭발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수치들을 보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정부가 밀어줘가지고 성장률도 높고 또 실질 잉여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가계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늘어나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노동 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자 이건 맞는 말이잖아. 이거 자체는. 근데 이제 어떻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법안 내용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아주 특이한 그 마인드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알고 보니 검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눈다. 딱 그겁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조금 뭐 얘기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통상 임금과 노동 시간 문제가 딱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그 4월입니까 5월입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통상임금 문제를 툭 던지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 관료들의 농간이라고 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잖아요. 주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왜 68시간이니 60시간이니 얘기를 하냐면 연장 노동의 한도를 또 정해요. 그러니까 법정 노동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연장 노동을 과도하게 할 수 없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또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루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2시간 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노동부에서는 토 일요일 노동을 포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법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52시간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일주일에 52시간이야 마땅한 거죠. 네. 근데 여기다가 주말 8시간 플러스 8시간. 이렇게 노동부 행정해석은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자가 말이 막 나오네. 막 나가지고. 노동부 안보다 우리가 줄인 겁니다. 60시간이니까. 60시간. 이런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난 이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하기 전에 맞잖아요. 노동시간을 줄여야 일자리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노동시간 늘리고 요거 이제 당은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이렇게까지 쪼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새로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나쁜 일자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근데 예컨대 주부, 40대 주부 A씨께서 애도 좀 크고 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3시간 노동을 해보자. 초단시간. 뭐 정부에서 하는 거라니. 근데 그거 3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럼 몇 탕씩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루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뭐 예컨대 세금 정책에서는 그런다면서요. 거위털을 뽑듯이 해야 된다고. 노동 정책을 이렇게 대놓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면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민주노총 같은 좌빨 조직이 싸우지 않더라도 이거는 터지게 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발 이 정부 정책 담당자 분들 좀 정신 차리십시오.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노동 시간 관련해서요. 노동 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규직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나요? 그 부분이, 그게 이제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데, 가 연장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노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0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2,070몇 시간 정도 되고요. OECD 평균 1,700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정규직 대공장, 이른바 통상임금 단가도 센 분들이 2,600~700시간씩 한다는 것은 이 시간도 살인적이지만 이 주 수입이 주로 연장 노동에서 오는 겁니다. 통상임금 늘려야 되고요. 당연하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노동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화물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노조에서 과적 단속을 합니다. 과적 단속. 그 10톤 차에는 10톤만 실으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운임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노조의 캠페인이거든요. 예컨대 10톤 차에 20톤을 싣고 1.5배만 받, 차라리 2배를 받든지 1.5배만 받아. 그러면 자기 수입은, 개인 수입은 조금 올라갈지 모르지만 동료 일자리 하나를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 혹은 이제 캠페인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통상임금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같은 이야기인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주말도 없는 삶을 해서 이 고소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장 노동을 통해서. 자, 제발 법정 노동. 그 남의 일자리 뺏는 거다 결국은. 스스로 노동시간 줄이는 운동도 필요하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하던 수익을 그냥 반으로 깎아버리자.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본소득, 기준소득을 늘리고 연장 노동시간을 확 대폭 줄이는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야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말도 없다니까요. 저녁은커녕. 원체가 이게 저임금 체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도 사실은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되면 정규직의 임금이 지금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만으로 살아라고 하면 지금 힘들잖아요. 보통 시간외 수당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월급에서 한 많은 사람들은 3분의 1 아니면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니 민주노총 공식 입장은 통상임금을 정상화하고 노동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일자리를 나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공식 입장이고요. 대기업 노조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정책 자체 거꾸로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대기업 정규직이 무슨 뭐지? 악마의 자우지간 주홍 글씨 낙인을 찍어서 막 이러니까 예. 오히려 더 저항하거나 뭐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해야 되고 노동시간 줄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된다.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예전에 SNS에서 이게 화제가 됐었다고 들었는데 프랑스에 이민을 간 사람 한 사람이 프랑스에 이제 처음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9 to 6, 6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6시 이후에도 남아가지고 계속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노동자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느냐고. 그래서, 나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고 일을 다 끝내질 못해서. 그랬더니 프랑스 노동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싸워서 쟁취한 일일 8시간 노동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예. 당신이 돈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면 사용자들은, 자본가들은 우리에게도 봐라, 쟤는 저렇게 일하는데 왜 니네는 열심히 안 하느냐라고 나무란다는 거죠. 근간이 흐트러진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충격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내가 1시간 더 일하는 것은 기준 외에 노동을 1시간 더 한다는 것은 남이 해야 될 1시간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10년쯤 전에 홍콩에 시위, 연대 시위를 하러 갔던 이제 우리 간부들도 이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이렇게 좀 집회 이런 거 하고 나면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주우려고 했더니 그쪽 청소 노동자들이 진짜 정색을 하고 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남의 일자리 뺏고 있는 거다 지금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화들짝 놀랬다고. 적어도 노동운동을 하는 우리 간부들조차도 사회적 노동 이 사회 속에서의 나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문화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장시간 노동하고 시간에 근무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마치 당연한 것, 이게 정상인 양.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복지정책 관련해서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복지 문제가 굉장히 이슈인데 노동계에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억울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선두격인 슬로건이 있잖아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민주노총,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의 핵심 구호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따라서 민주노총이 무관심하다거나 혹은 무관심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민주노총 창립 초기부터 사회 보편적 복지가 거의 민주노총의 노선이다시피 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철도노조가 자기 임금 때문에 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마 기자님 해고 노동자세요. 문화방송 파업에 임금 올려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 공공성의 강화라는 거죠. 보건의료노조, 그다음에 의료연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병원 영리화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이것이 개인 혹은 그 집단의 이해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해고와 어쨌든 법적 불이익까지를 감수하면서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앞에 계신 이용마 기자님을 포함한 민주노총이고요.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역시 저는 언론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왜 파업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기성 매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철도노조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영화 반대 정책이라는 게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적 그 당시에 보면 지지도 꽤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요. 저희 MBC가 그때 파업할 때도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개별 어떤 사업장이라고 할까요? 개별 사업장의 투쟁 같은 경우에
그 단절적으로 MBC가 그랬었지, 철도노조가 그랬었지, 보건의료노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조금씩 인식을 하는데 민주노총 하면은 이게 그 어떤 사회 공공성을 위한 싸움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지 않느냐,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강한 게 또 현실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비춰진 부분은 예. 민주노총의 홍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환경만을 탓할 건 아닙니다. 예. 또 홍보의 부족함만을 또 탓할 일도 아니고, 예. 민주노총이 항상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만 몰입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 분명하지만 또 사회적 목소리를 또 강렬하게 내줘야 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뭐 조직 내부의 사정이든 혹은 뭐 관계의 문제든 실력의 문제든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이게 어렵더라.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을 위한 투쟁, 이 경우에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노조 투쟁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당연하죠. 이런 경제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노사 간에 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노총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개별 사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되는 건지.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예. 뭐 일부 이제 민주노총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전체 노동계의 노사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은 열악합니다. 정규직, 대기업, 또 공기업 이런 데를 빼놓고는 대부분 열악한데, 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싸움 관계는 극단적으로 항상 가요. 정리해고 하겠다는데 하루아침에 수십 년 다니던 직장에서 길거리로 내모는데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김진숙 지도위원 같은 분은 그 기중기 크레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도 어디 뭐 여기저기 고공농성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라고 보는데, 승자 독식 이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컨대 뭐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중소기업 어려운 게 노동조합 때문에 어렵습니까? 심지어 중소영세기업에는요 노동조합도 없어요. 노동조합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에 그냥 수직 하청 줄줄이 이렇게 뜯어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도외지에 놓은 채 그야말로 최소한의 법에 있는 권리라도 지켜주세요. 그걸 위해서 길거리로 나앉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디어 이제 그 노조 파괴 업이 성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MBC 노조 파업할 때도 아마 그 몇몇 컨설팅 업체들이 붙었을 거예요. 창조라든지 창조 뭐 이런. 창조적으로 노조 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노조를 깨다니요, 세상에. 헌법에 있는 권리를 정부가 직접 하거나 혹은 민간 용역 주거나 이래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는 점점 더 극단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 기업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복지라고 하는 걸 사실 기업에 다 떠넘겨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기업 복지, 기업도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층 내에 또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대기업에 다니면 뭐 온갖 복지 혜택을 사실 많이 누리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뭐 그런 게 안 돼 있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화되고, 사실 이런 그 사회 공공성보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정리해고라든지 그 개별 사업장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자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사 문화가 제대로 지금 안정이 안 돼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조 운동이 87년부터 분출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87년 세대들이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대공장 정규직인 퇴직을 정년 퇴직을 얼마 앞둔 분들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지금 우리 회사 임금 따내고 사내복지 확충하는 거에 몰입하고 나면요, 형님 2, 3년 후에 세금, 사회복지 이런 거 엉망진창인 사회에 나홀로 던져지는 거다. 심지어 그 정년 퇴직하고 쫄딱 망하는 자영업 하거나 뭘 해서 쫄딱 망하는 평균 기간이 2.6년인가 된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만 우리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좀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정호희 홍보실장님하고 저희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이래로 지속되어 온 어떤 노동 배제 정책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